오랜만이다. 너 진짜 예전 그대로네. 사별한 지 5년 저는 63세가 됐습니다. 사람을 피한 건 성격 때문이 아니었어요. 밖에 나가면 괜찮은 척을 해야 하고 집에 오면 더 무너질까봐 조용히 버티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버틴다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숨이 막히는 것처럼 되더군요. 그때 친구가 연락했습니다. 동창회 하는데 너도 나올래? 결혼하고 살 땐 남편이 싫어해서 한 번도 못 나가던 자리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한 번만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니 다들 이미 친했고 저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제 옆에 와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사랑 정훈이었죠. 그 뒤로 한 달에 한 번이던 동창회가 제가 숨 쉬는 날이 됐고 결국 재혼까지 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땐 제가 다시 살아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같이 산지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그 사람이 변한 걸 확신할 만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장면을 본 뒤에도 제가 바로 떠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따져보셨을까요? 아니면 확실해질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셨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날 새벽 제가 왜 결국 캐리어를 들고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저는 김선영, 63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5년 전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사람을 피하며 살았죠. 성격이 원래 그래서가 아니라 밖에 나가면 괜찮은 척을 해야 했고 집에 오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조용히 버티는 쪽을 택한 겁니다. 아침엔 뉴스를 틀어놓고 점심은 대충 때우고 오후엔 거실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다가 깨곤 했어요. 해가 지면 저녁을 먹고 또 텔레비전을 봤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더라고요. 처음 1년쯤은 괜찮았습니다. 혼자여도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용해서 좋았어요. 아무한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됐고 눈치도 안 봐도 됐죠. 그런데 2년, 3년이 지나니까 조용한 게 아니라 막힌 거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 어디에도 구멍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창문을 열어도 공기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았죠. 밤이면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보다가 아침이 됐고 아침이 되면 다시 하루를 시작했지만 딱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고등학교 동창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단톡방에 알림이 떴죠. 동창회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어요. 결혼하고 살 땐 남편이 싫어해서 한 번도 못 나가던 자리였거든요. 남편은 동창회 같은 거 나가면 쓸데없는 얘기만 한다고 했고 저는 그 말에 맞춰서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나가보고 싶었어요. 딱 한 번만이라도요. 옷장을 열고 외투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좀 앉아 있었죠. 털어내고 거울을 봤어요. 머리도 좀 정리하고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화장은 오래 안 해서 손이 떨렸지만 그래도 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설 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지만 결국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갔죠.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면서도 내릴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래도 내렸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역 근처 식당이었어요. 간판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들어갔습니다. 이미 다들 와 있었어요.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술을 따르고 있었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물컵만 만졌습니다.
말을 붙이기가 어색했거든요. 누군가 너 선영이지? 하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죠. 그 사람은 금방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물을 마시고 메뉴판을 보고 또 물을 마셨죠.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누군가 제 옆에 와서 자리를 만들어주며 말을 건넸어요. 오랜만이라고, 정말 그대로라고 하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 정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사람이었죠. 얼굴은 나이가 들었지만 말투나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머리는 반백이 됐고 주름도 있었지만 웃는 모습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정우는 제 옆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요즘 뭐하고 사는지, 자식들은 어떤지 물었죠. 저는 대답이 짧았지만 정우는 끼어들지 않고 들어줬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정훈이 제 앞에 반찬을 좀 더 놓아줬어요. 이거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했죠.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사진도 찍고 악수도 하고 다음에 또 보자고 말했어요.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가방을 챙겼죠. 밖으로 나왔을 때 정훈이 따라 나왔습니다. 같은 방향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죠. 그래도 정훈은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걸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으며 정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대로라는 말, 그게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고 신발을 벗고 거실에 앉았죠. 핸드폰을 보니 동창의 단톡방에 사진이 몇 장 올라와 있었어요. 제 모습도 구석에 작게 찍혀 있었습니다. 알림을 끄려다가 그냥 뒀어요.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죠. 정훈의 목소리가 자꾸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정훈한테서 개인 톡이 왔습니다. 다음엔 둘이서 커피라도 마시자고, 그날 제가 힘들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답장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죠.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좋아요라고만 보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정훈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났습니다. 주로 카페였죠. 역 근처 조용한 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훈은 말이 많지 않았고 제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줬습니다. 저도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날씨 얘기만 하다가 돌아오기도 했죠. 그런데 점점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 얘기를 꺼냈어요. 사별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혼자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말했죠.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그리고 자기도 비슷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힘들어지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이해받는 느낌이었죠. 동창회도 한 달에 한 번씩 나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정훈이 옆에 있으니 조금 덜 긴장됐습니다. 사람들도 친절했고 농담도 던져줬죠. 그러면서 저는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집에만 있을 때와는 다른 공기였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있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정우는 동창회가 끝나면 항상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걸어줬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옆에 있어주는 게 좋았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헤어질 때였어요. 정훈이 말했죠. 잘 들어가라고, 그것뿐이었습니다. 특별한 말도 아니었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그 말이 계속 들렸죠.
집에 들어와서도 단톡방 알림을 끄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보다가 화면을 끄고 또 켜고 반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제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정훈의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았죠. 잘 들어가라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죠. 오랜만에 아침이 밝게 느껴졌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훈한테서 톡이 와 있었어요. 다음엔 둘이 커피라도 하자고 어제 제가 힘들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정훈과 만나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산책도 하고 가끔은 밥도 같이 먹었어요. 저는 그 시간이 좋았죠. 한 달에 한 번 있는 동창회가 제가 숨 쉬는 날이 됐습니다. 그날만큼은 집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어요. 사람들과 밥을 먹고 웃고 정훈이 옆에 앉아서 농담을 던지면 저도 같이 웃었죠. 정훈은 저를 잘 챙겨줬어요. 제가 물컵이 비면 채워주고 반찬도 먼저 놓아줬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신경 써주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처음으로 사별 얘기를 길게 꺼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울해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말했어요. 밤엔 잠이 안 와서 약을 먹었고, 낮엔 소파에 누워 시간을 보냈다고 했죠. 정훈은 끼어들지 않고 들어주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얘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자기도 비슷했다고요. 정훈도 혼자 살면서 우울했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숨이 막혀서 밖으로 나갔는데 밖에서도 혼자인 건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그날 밤 동창회가 끝나고 헤어질 때였습니다. 정훈이 물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또 혼자일 텐데 괜찮겠냐고 잠깐만 자기 집에 올라가서 따뜻한 물이라도 마시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깐이라는 말에 기대어 따라갔습니다. 정훈은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했죠.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 거실 겸 침실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작은 책상이 있고 침대가 있고 부엌이 붙어 있었어요. 정훈이 물을 끓여주고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대추차였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봤습니다. 밤이었지만 불빛이 많아서 밝았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차들이 지나갔죠. 정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더라고요.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손을 잡힌 채로 정훈을 쳐다봤죠. 정훈은 진지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정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같이 살자고 재혼하자고 말했죠. 너무 빨랐어요. 저는 대답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입이 안 떨어졌어요. 정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힘들다는 거 안다고 자기도 그렇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같이 살면 서로 덜 외롭지 않겠냐고 했어요. 저는 차만 마셨습니다. 대답을 못했죠. 정훈은 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생각해보고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재혼이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남편이 떠난 지 5년밖에 안 됐고 정훈과 다시 만난 지도 몇 달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훈이 있으면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죠. 정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정훈이 손을 잡았던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잠깐 조용하더니 엄마가 좋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보다 같이 계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딸은 반대했어요. 너무 빠르다고 좀 더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혼자 계셔서 외로운 건 아는데 그래도 재혼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죠. 저는 딸의 말도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빠른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기다리면 뭐가 달라질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저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정훈한테 전화했어요. 같이 살겠다고 재혼하겠다고 말했죠. 정훈은 기뻐했습니다.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서를 떼고 필요한 서류를 챙겼어요. 준비하면서도 제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너무 급한 건 아닌가,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혼인 절차를 마친 날, 저는 정훈 오피스텔로 공식 입주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캐리어 하나, 서류 봉투, 옷 몇 벌이 전부였죠. 큰 짐은 제 집에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좁았지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정훈은 초반엔 다정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었냐고 물었고 약은 챙겼냐고도 물었죠. 저는 오랜만에 리듬이 돌아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침엔 밥을 하고 정훈이 먹는 걸 보면 뿌듯했어요. 저녁엔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차를 마셨죠. 밤에 잠들기 전엔 정훈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웃는 날이 늘어났어요. 동창회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둘이 원래 어울렸다고 잘 됐다고 말했죠. 정훈도 저도 웃으며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든든했습니다. 딸의 반대가 잠깐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동창들이 장난치며 정훈한테 말했습니다. 선영이 잘 챙기라고 혼자 오래 사셨는데 이제 의지할 사람이 생긴 거니까 잘해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정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저는 자기가 챙길 거라고 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다가도 목이 잠깐 막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투가 조금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챙긴다는 게 보호가 아니라 소유처럼 들렸죠. 하지만 그땐 넘어갔어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훈은 술을 한 잔 더 마시고 잤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했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가 있을 자리가 생긴 것 같았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이 여전히 많았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지나갔죠. 그런데 왜일까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혼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행복해서 더 믿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믿음이 나중에 제일 아픈 부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재혼 생활이 시작되고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저는 정훈의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캐리어 하나로 온 짐이 전부였고 옷장 한 칸이면 충분했죠. 제 집은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았어요. 물을 끓이고 밥을 차렸죠. 정훈은 늦게 일어났지만 아침은 꼭 먹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으면 정훈이 나와서 앉았어요. 고마워하고 말했죠.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챙기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혼자 살 땐 밥도 대충 먹고 설거지도 미뤘는데 이젠 챙길 사람이 있으니 달랐어요. 정훈은 밥을 먹으면서
오늘 뭐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겠다고 했죠. 정훈이 웃으며 집에만 있지 말고 바람도 쐬고 그래 했어요. 그 말이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하고 점심때가 되면 간단하게 먹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거나 라면을 끓여 먹었죠. 정우는 낮에 자주 나갔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저도 묻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서로 자기 시간이 있는 거라고요. 저는 정훈이 없는 낮 시간에 빨래를 하거나 청소를 했습니다. 작은 공간이라 금방 끝났어요. 그러고 나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죠. 오후 4시쯤 되면 창밖을 보곤 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거리에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간이었어요. 정훈은 보통 5시나 6시쯤 들어왔죠. 어느 날은 정훈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저는 빨래를 널고 있었죠. 일찍 오셨네요. 정훈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오고 싶어서.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저는 차를 끓여서 가져다 줬죠. 정훈이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심심하지 않아? 아니요, 괜찮아요. 너무 집에만 있는 거 아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밖에 나가도 딱히 갈 데가 없어요. 집이 편해요.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집이 제일 편하지. 저녁엔 같이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어요. 뉴스를 보거나 드라마를 봤죠. 정우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와는 달랐어요. 소리가 있었고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죠. 밤에 잠들기 전엔 정훈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웃는 날이 늘어났어요. 어느 날은 정훈이 저녁을 사왔습니다. 치킨을 들고 들어오면서 오늘은 이거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치킨을 먹었어요. 바삭한 게 맛있었죠. 정훈이 맥주를 따라줬습니다. 저는 술을 잘 못하지만 한 잔은 마셨어요. 재혼 생활 어때? 정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죠. 정훈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혼자 있을 땐 집에 들어오기 싫었는데 이젠 들어오고 싶어.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치킨을 먹고 맥주를 마시면서 정훈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동창회 있는데 같이 가자. 네,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축하해 줄 거야. 저는 기대가 됐어요. 동창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죠. 동창회 날이 왔습니다. 저는 옷을 골라 입고 화장도 했어요. 정훈이 예쁘다고 말했죠. 식당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정훈과 제가 들어가자 박수가 터졌어요. 축하해. 정말 잘 됐다. 사람들이 반겨줬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죠.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재혼은 언제 했는지, 어떻게 결정했는지, 지금은 어떤지 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나아요. 어느 날 동창회 자리에서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영아, 정말 행복해 보여.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가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정훈이 옆에서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친구들이 웃으며 잘 됐다고 했어요. 둘이 원래 어울렸어. 고등학교 때부터 보기 좋았다니까. 저는 그 말이 든든했습니다. 딸이 반대했던 게 잠깐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손주를 봤다는 얘기, 누가 여행을 다녀왔다는 얘기, 동네 소식 같은 것들이었어요.
저는 듣고 있다가 가끔 웃었습니다. 정훈도 옆에서 농담을 던졌어요. 사람들이 웃었죠. 그날 밤 동창들이 장난치며 정훈한테 말했습니다. 정훈아, 선영이 잘 챙겨. 혼자 오래 사셨는데 이제 의지할 사람이 생긴 거니까 잘해드려. 정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 이제 얘는 내가 챙길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다가도 목이 잠깐 막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투가 조금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챙긴다는 게 보호가 아니라 관리처럼 들렸죠. 하지만 그땐 넘어갔어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정훈이 저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훈은 술을 한 잔 더 마시고 잤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했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가 있을 자리가 생긴 것 같았죠. 컵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재혼 생활이 이렇게 괜찮을 줄 몰랐다고요. 물론 좁은 공간이 불편할 때도 있었고 정훈의 생활 패턴에 맞춰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혼자보다는 나았어요. 며칠 뒤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딸이 물었습니다. 정훈 씨는 잘하세요? 응, 잘해. 밥도 잘 먹고 저한테도 잘하고. 딸은 잠깐 조용하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힘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혼자 참지 마시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진짜 괜찮아. 엄마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응, 일단은. 나중에 정리하면 되지.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엄마가 좋으시면 됐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딸이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제가 힘들어 보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이 여전히 많았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지나갔죠. 그런데 왜일까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몰랐어요. 행복한데 왜 숨이 막힐까요? 정훈도 잘해주고 동창들도 축하해주는데 왜 가슴이 답답할까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정훈도 저한테 신경 써줬고 저도 정훈을 챙겼죠. 아침엔 밥을 차려줬고 저녁엔 같이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나중에 제일 아픈 부분이 될 줄은 몰랐어요. 재혼하고 한 달 저는 행복해서 더 믿으려고 했습니다. 정훈이 밖에 나갈 때 다녀올게 하면 저는 조심히 다녀오세요 했어요. 돌아올 때 다녀왔어 하면 밥 드실래요? 물었죠. 그렇게 서로 맞춰가는 게 재혼 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재혼하고 2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정훈이 옷을 주워 입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나 오늘 동창들 좀 보고 올게. 저는 거실에서 조심히 다녀오세요 했습니다. 밥은 차려놨는데 안 먹고 나가는 거였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죠. 동창들 만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달 동창회 날짜를 말하려고 했어요. 저도 다음 달 동창회엔 나가려고 하는데 말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정훈이 끊었어요. 너는 그런 데 가면 피곤해. 괜히 또 우울해지고. 저는 멈칫했습니다.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나가고 싶었거든요. 친구들도 보고 싶었고 밖에 나가는 것도 좋았어요. 아니, 괜찮은데요. 나가고 싶어서. 정우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봐. 나 늦겠다.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멍하니 서 있다가 소파에 앉았어요. 피곤해서 못 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나가고 싶은데 왜 정훈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냥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 우울했던 거 아니까 배려해 준 거라고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하나 신청하려고 했어요. 동네에서 하는 서예 교실이었죠. 오래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전단지를 보니 접수 마감이 그날까지였어요. 오후 5시까지 가야 했죠. 현관에서 외투를 입고 신발끈을 묶는데 정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어디가? 저는 신발끈을 묶다 멈췄어요. 정훈이 문손잡이를 잡고 서서 묻는 거예요. 문화센터 등록하러요. 서예 교실 하나 신청하려고. 지금 정훈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묻는 게 아니라 막는 느낌이었어요. 네, 오늘 접수 마감이라서 가야 해요. 나중에 해. 오늘 날씨도 안 좋잖아. 밖을 보니 날씨는 괜찮았습니다. 흐렸지만 비도 안 왔죠. 바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오늘 마감인데. 정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다음에도 있을 거 아냐? 오늘은 그냥 있어. 저는 신발끈을 풀었어요. 그럼 나중에요. 정훈이 문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외투를 벗고 거실에 앉았어요. 왜 나중에 하라고 했을까 생각했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가 아니면 나가지 말라는 건가 헷갈렸습니다. 결국 그날은 못 나갔어요. 접수 마감이 지나갔죠. 다음 날 문화센터에 전화해 봤습니다. 추가 접수가 있냐고 물었어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예 교실 해보고 싶었는데요. 그 무렵부터 정훈은 자주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1시, 12시쯤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술 냄새가 났죠. 어느 날은 새벽 1시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놨다가 소리를 줄였다가 다시 켰다가 반복했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훈이 들어왔어요. 늦으셨네요. 정훈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피곤해. 자야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정훈이 멈칫하더니 제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해졌어?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예민한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안 나왔습니다. 정훈은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드러누웠어요.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끄고 불도 껐죠.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왔습니다. 정훈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술 냄새가 났고 코 고는 소리가 컸죠. 그 뒤로 저는 정훈한테 잘 묻지 않게 됐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물어봐도 대답이 짧거나 되려 제가 예민하다는 말을 들었죠. 물어보는 게 무서워졌어요. 그러면서 제 생활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밖에 나가는 게 편의점 정도였어요. 우유 사러 가거나 빵 사러 갔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훈이 막는 건 아니었지만 눈치가 보였어요. 나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어? 물었고 저는 대답하면서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은 편의점 갔다 오는 길에 뒤를 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죠. 아무도 없었지만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골목길을 걸으면서도 빨리 걸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을 골랐어요. 뭐가 무서운 건지 몰랐지만 숨이 가빴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스스로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러고 있지 생각했죠.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정우는 여전히 자주 나갔습니다. 동창들 만난다고, 친구들 본다고 했어요. 늦게 들어와도 설명은 안 했죠. 저는 점점 집 안에만 있게 됐습니다. 창밖만 보다가 하루가 갔어요. 어느 날 저녁 정훈이 또 나가려고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나 숨 좀 쉬고 와야 해. 집에만 있으면 미치잖아. 저는 거실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나는요? 정우는 대답 대신 문을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훈이 나간 뒤에 고요함이 무거웠죠.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정훈은 집에만 있으면 미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가는 거라고 했죠. 숨 쉬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못 나가게 했을까요? 저도 숨 쉬고 싶은데, 저도 동창회 나가고 싶은데, 저도 문화센터 가고 싶었는데요. 왜 정우는 나가면서 저는 나가면 피곤하다고 했을까요? 왜 제가 나가려고 하면 막으면서 자기는 자유롭게 나갔을까요? 처음으로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정훈이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정말 동창들만 보는 건지요. 하지만 따져 물을 용기는 없었어요. 물어봤다가 또 제가 예민하다는 말을 들을 것 같았죠. 아니면 너는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졌냐는 말을 들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만 봤습니다. 불빛은 여전히 많았지만 제 안은 점점 어두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못 나가게 하면서 자기는 왜 맘대로 나가는 걸까요? 재혼하고 넉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커튼을 열고 물을 끓이고 밥을 차리고 정훈이 일어나길 기다렸죠. 정훈은 밥을 먹고 나갔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침대 밑을 보고 있었습니다. 캐리어가 거기 있었죠. 재혼할 때 가져온 그 캐리어였어요. 꺼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훈이 나가고 나서 캐리어를 꺼냈어요. 바퀴에서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끌었죠. 거실에 세워두고 지퍼를 열어봤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옷은 다 옷장에 넣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꺼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요. 캐리어를 다시 침대 밑에 넣었어요. 바퀴 소리가 날까봐 들어서 넣었죠. 그날 오후 저는 서류 봉투를 찾았습니다. 재혼할 때 가져온 서류들이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신분증 사본, 혼인신고서 사본, 제 집 등기부등본 같은 것들이었죠.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다 있었어요. 왜 확인했을까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며칠 뒤 저는 작은 파우치를 하나 샀습니다. 편의점 가는 길에 문구점에 들러서 샀죠. 검은색 파우치였어요. 집에 와서 그 파우치에 신분증, 제 집 열쇠, 서류 봉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어요. 정훈이 물으면 뭐라고 하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훈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 옷장을 열어볼 일도 없었죠. 그 무렵 정훈의 외출은 더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훈이 또 나가려고 했어요. 현관에서 재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나 숨 좀 쉬고 와야 해. 집에만 있으면 미치잖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또 그 말이구나 생각했죠. 정우는 계속 말했어요. 사람이 집에만 박혀 있으면 답답하잖아. 나가서 바람도 쏘고 친구들도 보고 그래야지.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요? 정훈이 신발을 신다 멈췄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저를 봤죠. 너는 나가봤자 피곤해하잖아. 저도 나가고 싶은데요.
정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야? 나가고 싶으면 나가. 근데 나중에 힘들다고 하지 마.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그날 밤 10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창회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어요. 개인톡이었죠. 선영아, 미안한데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다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훈이 지금 우리 동창회 아니야. 다른 여자들이랑 술집에 있어.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주소 보낼까?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화면이 흔들렸죠. 친구가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한테 미안해서 확인이라도 해봐. 주소가 왔습니다. 역 근처 술집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주소를 또 봤어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파우치를 꺼냈어요. 그리고 외투를 입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죠. 따지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친구가 잘못 본 게 아닐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훈이 정말 거기 있는지, 정말 다른 여자들이랑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버스를 탔죠. 창밖을 보면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틀렸을 거야. 정훈은 동창들이랑 있을 거야. 내가 오해하는 거야. 그런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쁜 예감이었어요. 술집은 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간판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저는 골목 입구에서 멈춰 섰어요.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냥 밖에서 기다릴까 생각했죠. 숨을 고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술집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정훈이 보였어요. 저는 골목 그늘에 서서 봤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정훈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비틀거렸죠. 옆에 여자 2명이 있었어요. 젊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동창이 아니었어요. 한 명이 정훈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정훈은 피하지 않았어요. 웃으면서 따라갔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서 있는 것도 힘들었죠.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모텔 쪽 방향이었어요. 여자가 정훈한테 뭐라고 말했습니다. 못 들었지만 웃으면서 말하는 게 보였어요. 정훈도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봤어요. 제 옆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뒤에 돌아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어요. 다리가 제대로 안 움직였지만 걸었죠. 버스를 탔습니다.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눈물은 안 났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층수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을 켰어요. 외투를 벗고 신발을 벗었죠.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반이었어요. 정훈은 새벽 2시쯤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자지 않았어요. 정훈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신발 벗는 소리, 화장실 가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정훈이 침대에 누웠어요. 술 냄새가 났죠. 여자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훈이 늦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밥을 차려놨지만 식탁에 앉지 않았어요. 정훈이 거실로 나와서 물었습니다. 밥 안 먹어? 저는 주방에 서서 대답했어요. 저는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안 먹었죠. 정훈이 혼자 밥을 먹고 설거지를 싱크대에 놔뒀어요. 저는 정훈이 나간 뒤에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훈한테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어디 갔었는지, 누구랑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죠. 물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훈은 부인할 게 뻔했어요. 아니면 제가 의심병이 있다고 할 거였죠. 그 대신 저는 결심했습니다. 말로 해결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느 날 저녁 정훈이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나랑 사는 게 싫으세요? 정훈이 텔레비전을 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제가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하시나 해서요. 정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집에만 있는 거 싫어. 원래 나 그래. 밖에 나가야 숨이 쉬어져. 그럼 나는 왜 못 나가게 하셨어요? 정훈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저도 나가고 싶은데 자꾸 피곤하다고 나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정훈이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너는 나가면 문제 생겨. 괜히 시끄럽게 굴지 마.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신했죠. 다정함이 아니었다는 걸요. 관리였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서류로 끝내겠다고요. 재혼하고 6달이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어느 날 새벽 정훈이 깊게 잠들었을 때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훈의 숨소리를 확인했죠.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천천히 열었죠. 파우치를 꺼냈어요. 신분증, 집 열쇠,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침대 밑에서 캐리어를 꺼냈어요. 바퀴 소리가 날까봐 들어서 꺼냈죠. 무거웠지만 참았습니다. 옷을 몇 벌 챙겼어요. 많이 가져갈 순 없었어요. 필요한 것만 챙겼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훈이 깨지 않았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외투를 입고 캐리어를 들었죠. 문을 열 때가 제일 조심스러웠어요.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손으로 문을 받치며 열었죠.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닫을 때도 똑같이 했어요. 손으로 문을 받치며 천천히 닫았습니다. 복도에 나왔어요. 숨을 삼켰죠. 엘리베이터를 탈까, 계단으로 내려갈까 고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클 것 같아서 계단을 택했어요.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팔이 아팠지만 참았죠. 1층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한테 주소를 말했죠. 제 집 주소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뒤를 봤어요. 정훈이 따라오진 않았습니다. 당연했죠. 자고 있을 테니까요. 창밖을 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렸지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6달 만에 돌아온 집이었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었어요. 불을 켰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제 냄새가 났죠. 캐리어를 거실에 놔두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환기를 시켰어요. 바람이 들어왔죠. 제일 먼저 한 일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정우는 제 집 비밀번호를 몰랐지만 그래도 바꿨어요. 새 번호를 누르고 확인했습니다. 바뀌었죠. 소파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앉는 제 소파였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정훈한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직 자고 있을 거였죠.
그날 아침 정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죠. 어디 갔어? 왜 없어? 장난하지 마.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가정법원에 갔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물었어요. 배우자분도 동의하시나요? 아직 말은 안 했지만 통지서 보내주시면 동의할 겁니다. 직원이 안내문을 줬어요. 정훈한테도 통지서가 갈 거라고 했죠. 양쪽 다 출석하셔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의사 확인 기일이 잡히면 연락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달력을 봤어요. 숙려 기간이 지나면 기일이 잡힐 거였죠. 정훈한테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 문자, 카톡이 왔어요. 처음엔 어디 갔냐였다가 나중엔 장난하지 마로 바뀌었죠.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정훈한테서 긴 문자가 왔어요. 법원에서 통지서 왔다. 이혼하겠다는 거냐? 전화해.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네. 협의 이혼 동의해 주세요. 정훈한테서 욕이 섞인 문자가 왔어요. 읽지 않고 차단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사 확인 기일이 잡혔다고 했어요. 두 분 다 출석하셔야 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입니다. 저는 떨렸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의사 확인 기일날 저는 법원에 갔어요. 복도에서 정훈을 봤습니다. 멀리 서 있었죠. 눈이 마주쳤지만 말은 안 했어요. 정훈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러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담당자가 불렀습니다. 김선영 씨, 박정훈 씨,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훈과 저는 각자 의자에 앉았어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두 분 다 이혼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대답했어요. 네. 정훈도 대답했습니다. 네. 재결합 의사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정훈도 말했어요. 없습니다. 서류에 각자 서명했습니다. 확인 도장을 받았죠. 나올 때 정훈이 말했어요. 후회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왔죠. 돌아올 때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고요. 이혼이 확정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창회 단톡방에 알림이 떴어요. 다음 달 일정을 묻는 메시지였죠.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을 나갔어요. 나가기 전에 친한 친구 한 명한테 개인톡을 보냈습니다. 미안한데 나 동창회 이제 안 나갈 것 같아. 정훈이랑 이혼했거든. 단톡방도 나갈게.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받았습니다. 선영아, 무슨 일이야? 저는 짧게 설명했어요. 재혼 생활이 힘들었다고, 이혼했다고요. 그래도 동창회는 나와. 정훈이 나오는 날 피해서 나오면 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는 못 봤지만요. 아니야. 거기 가면 정훈 생각날 것 같아. 깨끗하게 끊고 싶어. 친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그래도 힘들면 연락해.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단톡방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말로 나갔어요. 이제는 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고 물을 끓여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마시려고요. 문화센터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오래 해보고 싶었던 거였죠. 지난주부터 다니고 있어요. 붓을 잡고 먹을 갈 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2번 모이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정훈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요. 밖에 나갈 때 이제 뒤를 안 봅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지도 않아요. 편의점 가는 것도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아니, 혼자라서 편합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서류를 정리했어요. 열쇠, 신분증, 서류 봉투를 가지런히 놓았죠. 달력을 봤습니다. 이혼 확정 날짜 옆에 작은 체크를 했어요. 현관에 섰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불을 껐어요. 아니,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제 집이니까요. 제가 불을 켜고 끄는 거였죠.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끝이 아니라 정리로 들렸어요. 재혼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잘못 봤을 뿐이죠. 정우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관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걸 알았을 때 저는 선택했어요. 떠나기로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게 사실은 통제였다는 걸 알았을 때 바로 떠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정리하셨을까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사연도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더 친절하게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지금 화면 왼쪽 재생 목록부터 눌러서 같은 흐름의 사연들을 이어서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추천 영상은 이 지옥이 시작된 첫 단추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지금 바로 하나만 눌러주시면 그대로 이어집니다.